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선 역사학자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점도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맞다. 큰 그림만 보자 이 얘기예요. 우리는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전쟁 전부터 잦은 리셋으로 인해서 완전 파괴된 지구에서 리셋될 때마다 겨우겨우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남은 뮤 제국의 후손들이에요. 레무리아하고 뮤는 틀리다는 거 아시죠? 저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산수 가림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말씨는 통용되는 수만 가지 언어 중에 하나이고, 때문에 산수 가림토 산스크리트 말씨를 우리는 사용했고 현재는 변형되어 사용 중이고, 산스크리트 말씨를 글씨로 만들어서 표현한 사람도 우리들이 선조예요. 글씨로 만든 거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제마다 각 다 틀린 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본래 언어는 산스크리트 산수 가림토 말씨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 여하간에 우리가 배운 전 세계는 과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요. 현재도 해당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구려는 북극까지 포함되어 있고 신라는 남극까지. 그러니까 남극이 뭐예요? 남극은 없어요. 원래 극이 아니니까. 우리가 배운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로 만들어진 반구, 돔 모양의 얼음막과 그 얼음막이 있으니까 그 이어진 땅까지, 그게 남극이에요. 남극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까지 다스렸어요. 진화를 발음 잘 못하니까 차이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취나 끼나 뭐 이렇게 불러요. 뭐 하여튼 진화 발음 못해 아이들을. 진화는 조선과 병합된 나라이고, 이들은 작은 나라 여러 개를 막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을 가리켜 가지고 말한 게 진화예요. 진화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얘네가 뭐 하화족, 그러니까 나중에 한족 됐죠. 그 다음엔 타타리아, 걔네들이죠. 그러니까 변방국가 여러 개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이 진화예요. 진화들. 그것도 우리의 진화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크게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여러 개의 국가를 다 같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스림을 당하는 데는 진화죠. 우린 지배를 하지 않았어요. 같이 갔다고. 중국은 말 그대로 나라의 중심 아닙니까? 나라의 중심인데, 나라의 중심이 한반도야? 그럼 나라가 있단 거네? 나라가 어딥니까? 전 세계가 조선 아닙니까? 거기에 중심이에요. 천자, 그러니까 상감마마, 임금님이라고 불리던 조선을 다스리던 분과 일가 친척들, 뭐 그런 사람들만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 국가라고 중국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베트남, 태국 등 북부 지역에서 살던 남방 계통의 사람들인 하화족이 지배하던 각 국가죠. 화하족. 그리고 이들과 병합한 뒤에는 북방의 타타르를 병합시켰잖아요. 그래가 그 힘 가지고 나중에 전 세계가 조선의 영역이 된 거지. 그 힘이 없었으면 우리 조선이 전 세계가 다스리지 못했죠. 조선은 뭐니까 다민족 연합국가예요. 다민족, 흑인, 백인, 황인, 뭐 그냥 무슨 인종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다양한 종교, 문화 다 있었게, 그게 하나의 조선입니다. 조선이 무슨 한반도에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와? 말도 안 되지. 어쨌든 북극과 남극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배운 전 세계 지도 전체가 조선의 영역입니다. 핀족, 훈족, 맥족 등의 영역을 보여주고요. 훈족은 우리 가깝죠. 매우 뭐 카자흐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제 뭐 카자리안, 객가인, 커자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하여튼간에 거긴 그렇고, 하여튼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하여튼간에 항상 옛날부터.
어쨌든 지형이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특히 현재 북미와 아시아는 1600년대까지 붙어 있었어요. 1600년대까지만 해도 북미와 아시아가 붙어 있었다고요. 무슨 베링 해협이 무슨 몇 억 년 전 그 헛소리 하는 거고. 조작되지 않은 과거의 지도를 보시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의미만 부여한다면 아시아는 북미 전체와 현재 아시아까지가 아시아입니다. 뭐 하여튼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도는 뭐 아시아의 일부 지역과 그쪽도 인디아죠. 그리고 당연히 북미와 현재의 아시아의 동부 지역, 동북 지역을 통틀어갖고 인디아, 인도, 그리고 뭐 인도라고 부른 거죠. 또 아시아라고도 불렀고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아의 동북 지역과 북미 지역 전체가 북미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까지가 인도예요. 원래 인도가 원래 거기에요. 무슨 지금 뭐 무슨 벵갈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벵갈이라고 했다가 벵갈하고 인도 가로치고 인도라고 됐다가 인도라고 하고 가로치고 벵갈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기 벵갈이에요. 인도 아니에요. 거기는 인도가 아닙니다. 벵갈이에요. 인도는 북미와 아시아의 동북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도예요. 몽고는 인도의 범위 안에 있고요. 북방 지역 일부분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600년대까지만 해도 베링 해협이 커다란 저거였어요. 대륙이었어요. 근데 다 무너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지. 거기가 바로 몽고예요. 그 일대 전체가. 지금 현재 있는 몽고가 아닙니다. 거기는 나중에 밀려난 거고.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 위를 덮고 있는 방구 모양의 두꺼운 얼음막에서 진흙비와 바닷물이 쏟아지고 북극의 정중앙에 있는 밭전자 모양의 땅에서 바닷물이 쏟아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레이저, 폭탄 등으로 완전히 리셋됐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얼음을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 넘치지 않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컵에다 얼음 넣어봐요. 얼음 다 녹아봐요. 뭐 물이 올라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때 설명 다 했잖아요. 그때 이전에 설명 다 했으니까 보시던지 찾아보시던데. 나도 어딘지 까먹었어. 어쨌든 특히 현재 베링 해협은 현재 아시아하고 북미가 본래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해당 지역은 1700년대까지 운하를 만들다가 그곳에 그러니까 운하를 만든 곳에다가 폭탄을 대량으로 터뜨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레이저로 폭파시켜버리니까 아예 지형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렇게. 거기다 바닷물까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까지 바닷물이 넘치고 뭐 진흙비 쏟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무슨 수억 년 전에 만든 막 이렇게 웃겨요. 웃긴 소리도 아니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타타르는 청을 포함하고 있고 고려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지역이에요. 매우 넓은 영역이에요. 타타리라고 하죠. 거의 전 세계예요. 네, 완전히 완전 북방 지역이 거의 전 세계죠. 나중에는. 이제 타타르의 본토는 현재 러시아의 대부분이고 후에는 여러 이름이 타타르로 그 영역이 나뉘어요. 조선의 영역은 북극과 남극까지 포함한 우리가 배운 전 세계지만은 조선의 중심부가 본래 처음 시작된 곳에서 현재 미국, 별을 뜻하는 거죠. 북미의 동부 지역으로 옮긴 것 같아요. 왜 옮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조선의 문물과 역사적 유물들이 그쪽에서 발견되지 여기 한반도에서는 거의 없어요. 한반도에서 발견이 안 된다니까. 근데 여기가 왜 조선이야? 조선의 시작은 여기겠지만은 나중에 조선이 된 것은 그쪽이라니까요. 미국이라니까. 미국. 아메리카 아닙니다. 아메리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렇게나요?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다른 나라 전부 다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하간 그렇고.
왜 옮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진짜. 그건 역사학자들이 알지. 난 역사학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냥 다만 조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몇몇 분의 말씀처럼 조선의 중심부가 본래 처음 시작된 곳은 환이라는 곳으로 되면서 뭐 바뀌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난 그건 하여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이 나중에 둘로 돼요. 그러다가 조선이 거의 패망할 무렵에는 본래 조선이 처음 시작된 곳과 아메리카, 미국, 별을 뜻하는 거죠. 그쪽이 일부 지역만 남게 돼요. 조선이 패망한 후에는 나중에는 전부 한반도에 강제로 모두 꾸겨져 넣어진 거지. 여기가 조선은 아닙니다. 조선이 일부였지 옛날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고려가 된 겁니다. 고려. 여긴 고려 땅이에요. 타타르. 여기 한반도는 타타리 영역이었어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꾸겨 넣어지기 전에는 청이 포함된 타타리의 영역이 됐다가 몽골 타타리 영역이 됐다가 그러니까 청 타타리가 됐다가 몽골 타타리가 됐다가 여기 근데 사람이 안 살던 곳이라니까. 여기 무덤 까고 제사 지내던 곳이지. 여기는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살던 곳도 아니고. 나중에 다 리셋돼가지고 다 녹여버려갖고 산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폐광. 대한민국처럼 북한이나 대한민국 한반도만큼 폐광이 많은 폐광 쓰레기가 쌓아 올린 데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없죠. 그걸 우리는 산이라고 올라다니잖아요. 끓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그 건축물을 다 녹여버려갖고 다 부수셔가지고 산 모양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하여튼간에 고려였던 청이 영역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않지만 클 때는 북미의 서쪽 전체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오리지널 타타리 지역을 뺀 나머지 아시아 전체가 청의 영역이 됐어요. 그리고 북미의 서쪽 전체까지가 청입니다. 나중엔 고려였던 청의 영역이 쭈그러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 타타리가 다 알게 되지만 어쨌든 타타리는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다른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무슨 타타리 몽골 타타리 청 타타리 뭔 타타리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된 것이지 뭐. 다 반란 이런 거잖아요. 조선이 패망한 이유는 뭡니까?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고 망한 거 아닙니까? 종교에 미쳐갖고 매국지를 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종교에 미친 놈들. 응? 공산주의에 미쳐갖고 매국지를 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큰 이유죠. 조선의 제후국들이 거의 대부분 자신들이 나라를 또 세워준다고 하는 그 달콤한 사기질을 속아갖고 매국지를 했던 것도 큰 이유고, 우리가 배운 세계 지도 위를 덮고 있는 반구, 돔 모양의 두꺼운 얼음막에서 지은비와 바닷물을 쏟아지고 북극의 정중앙에서 밭전자 모양의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우리가 전부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겁니다. 왜? 왜 인류가 미쳐서 날뛰겠습니까? 우리 조선이 정신적으로 모든 인류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랬습니다. 말 길어졌네. 자, 현재도 홍수가 지나가면 폐허가 되죠. 폐허가 된 이후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작은 도시도 폐허가 되면 흔적도 찾지 못해요. 지금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인 트리니티 뉴클리어 범을 보고 있어요. 트리니티 뉴클리어 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조작입니다. 나중에 따로 만들어진 것이고 본래는 달라요. 본래는요. 자, 실제로는 참으로 열악하죠.
박스 테이프로 사방을 붙여놨어. 박스 테이프야. 참 열악하네. 나사에서 달 착륙선이라고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이 쿠킹 호일을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놓고 박스 테이프로 감고 뭐 이미 소개 다 드렸잖아요. 예, 소개 다 드렸고 소개했잖아요 이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놓고는 뭐 달 표면이라고 사기치고 나중에 다 들통났잖아. 전부 세금이라는 국민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쇼부린 거예요 그냥. 물론 현재도 그때도 핵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레이저로 폭파시킨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하간에 핵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저는요 과학자도 아니니까. 하여튼 지금 보시는 사진은 TNT를 터뜨리는 테스트 중이고요. 그 뒤에도 보시겠지만은 그 뒤에는 원자 폭탄 실험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일반 사병이면은 뭐 개돼지들이니까 그냥 뭐 실험 한갑다 하는데 장교가 있어. 장교들이 있는 건 이 점은 좀 말이 다르죠. 어쨌든 정말로 원자 폭탄이 있는지 아니면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TNT를 수천 톤 터뜨린 것인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원자 폭탄 터뜨렸는지 TNT를 터뜨렸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이런 식으로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약 400년간 공격을 당했어요. 400년간 공격을 우린 당했다고. 그래서 결국 리셋당한 거예요. 오늘날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들이 아주 많죠. 전투기들도 종류가 저렇게 많고 TV에 보여주는 것은 아주 구닥다리 폐품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거 안 써. 저러한 비행체는 이미 미국 국방성에서 대중에게 공개한 자료예요. 그것도 언제 수십 년 전에 대중에게 미국 국방성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것도 수십 년 전에. 레이저를 이용한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을 가지고 비행체에도 배에도 자동차에도 심지어는 작게 만들어서 군인이 한 명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미국 국방성에서 대중에게 공개한 자료예요. 수십 년 전에. 예?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레이저를 이용한 융삭 또는 뭐 상마한 어블레이션 자국입니다. 어블레이션 자국이에요. 그 크기는 반도체에 사용될 정도로 아주 미세한 크기도 만들 수 있어요. 해당 레이저를 매우 크고 파괴력이 강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밑에 사진의 자국들을 만들 수 있어요. 고대에는 레이저 절삭 장비가 아주 크고 강한 것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멀리 볼 거 없어요. 현재 있는 것을 보면은 레이저 어블레이션 장비로 저렇게 이제 건축물처럼 구조물도 만들 수 있고, 과거 우리들이 선조들은 커다란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든 건축물의 재료인 돌들을 절삭하고 옮기고 파내고 깎아내는 등의 일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오늘날도 가능하지만은 그 규모가 작고 안 알려주고 안 가르쳐주고 숨기는 겁니다. 장비 현재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거는 작게 좀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되는 것 뿐입니다. 레이저 어블레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의 회로도를 현재 만들고 있어요. 현재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은 어떠한 아주 그냥 복잡한 저런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크기를 크게 하면은 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건축물이 됩니다. 흙으로 덮인 PC의 메인보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그라드에서 1942년에 지은 곳을 볼 수도 있고요. 거의 비슷한 모습을요. 그 밑에 보시면 조금 더 밑에 가면은요. 흙을 쌓은 후에 흙을 덮은 PC의 메인보드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PC의 메인보드나 과거의 건축물들 모아진 것이나 어떻게 좀 비슷한 걸 안 느껴져요? 하여튼 흙으로 덮인 PC 메인보드인데 요거를 가지고 또 흙을 쌓은 후에 흙을 덮은 PC의 메인보드를 현재 보고 있죠. 근데 그 밑에 뭡니까? 고대 그리스 건축물도 보죠. 자, 뭐 둘이 상반된 그 상응하는 모습 안 보입니까? 보고도 안 보이면 안 되죠. 옛날에 고대 건축물들은 컴퓨터 시티라고요. 자, 보시는 거는 컴퓨터의 회로도 하고 이집트 피라미드의 모습을 같이 보고 있어요. 고대의 도시는 전부 다 컴퓨터 시티라니까요. 도시 전체가 컴퓨터 시티라고요. 이 도시 전체를 컴퓨터 메인보드처럼 만들었고, 각 건축물은 CPU, 램 등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 후에 도시 전체가 컴퓨터처럼 만든 거라고요. 자, 과거의 건축물들의 재료들인 그 거대한 돌을 절삭하고 파내고 위로 옮기고 바로 위로 옮기죠. 멀리는 이제 초음파로 옮기지만 멀리 옮기는 건 초음파로 옮겨요. 이런 걸 안 옮겨. 그렇게 해서 전부 리셋 시켜버리고,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의 북극의 정중앙에 있는 밭전자 모양의 땅이 있다고 했죠. 우리 판때기 보드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바닷물을 자기장을 이용해서 뿜어 올리면 돼요. 그냥 그럼 쭉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면이 올라오죠. 밭전자 모양 거기 북극의 정중앙의 땅에서 그냥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물 쭉 뽑아 올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다 잠겨. 자, 리셋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과거에 레이저를 쏘아갖고 전부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고, 위로는 화학물질 뿌려도 되고, 미세먼지라고 하지. 이걸 개뿔 무슨 이게 미세먼지야.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어떻게 날라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매일같이 시속 한 200km 바람이 매일 나네. 그냥 300km면 뭐 다 날아가지 집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그 강제로 마치고, 아니면 독약 주사, 이상한 주사를 갖다가 강제로 마쳤잖아요, 많이. 음식물을 화학물질 범벅으로 만들면 다 죽어. 그렇게 죽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천천히 말라 죽게 하는 거고. 자, 지금 현재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현재 레이저를 이용한 산업 현장이 아주 다양해요. 현재는 강력한 레이저를 아주 작게 만들어 갖고 피스톨, 권총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돌을 녹여요, 돌을. 응? 사람 죽이는 건 그냥이고. 광산에서 지금 현재 마이닝 할 때, 그러니까 채굴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돼요. 그래가지고 돌을 녹여버려요. 돌을 권총 정도의 크기로 녹인다고. 현재, 언제도 아니고 현재. 저거 알려드렸죠? 뿌리고 밀어버리면 되죠. 전자파로. 그거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 뭐 이제 자그마한 기계로 장비로 그냥 HIARP 있잖아요. 하프. 그걸 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쭉 날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자파로 다 날릴 수 있어요. 이제는 밴 크기 정도, 자동차 밴 정도 크기로 된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돌을 녹이고 파괴시키고 터널을 뚫어요. 지금 현재 있다니까. 현재 사용 중이라고.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사용한다고. 홈페이지 가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해당 장비가 가격이 얼마예요 하면서 내고 합시다 라고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있다고. 현재 사용 중이라고. 자, 요새 레이저를 약하게 해가지고 라이다라고 알죠? 라이다. 요새 뭐 하잖아요. 광선 레이저, 응? 레이저 광선 뭐 요거 해가지고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라이더 펄스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산림과 도시의 지형을 아주 세세하게 파악을 현재 하고 있다고. 현재. 예? 아주 가깝게 무인 자동차에도 사용 중이잖아요. 지금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이용해 갖고 땅속 아주 깊숙이 있는 것들의 광물들을 파악하고 그 지형까지 전부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또한 멀리서도 쌍안경 크기로 광물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광물의 종류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레이저 웨폰들입니다. 전 세계는 전부 레이저 웨폰을 개발하고 군사용 및 산업 전반에 활용 중이에요. 현재. 자, 일반적인 산불의 사진입니다. 이게 진정한 산불의 사진들이죠. 자세히 보세요. 산불은 저렇게 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봐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지?
요새 자주 보이는 산불이 모양이 좀 희한하죠? 요새 자주 보이죠? 이렇게 선을 쭉 그 모습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응? 자,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아예 뭐 꽃을 그려버리던지 저거는 그냥 뭐 다른 거지만은 응?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일어나는 산불이 저렇게 선을 쭉 그은 모습을 하는 산불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죠. 그게 뭐냐면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이잖아요. 레이저 웨폰을 가지고 이용해서 공중에서 쭉쭉 그어버리면 그냥 불나는 거예요. 현재 사용 중인 레이저를 이용하면 바로 저런 식으로 자국이 남아요.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가열, 히팅, 융합, 퓨전, 증발, 베이포라이제이션, 플라즈마 형성, 그러니까 플라즈마 포메이션, 레이저 절제, 레이저 뭐 절제, 절삭 뭐 이런 거죠. 어블레이션,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녹아버린 재료가 항상 생기죠. 열을 가하니까 녹이죠, 당연히. 그렇죠? 자,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자국을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런 자국이에요. 이런 자국이 나와요. 이건 작든지 크든지 다 모양 다 나와요. 크게 하려면 강하고 큰 거 쓰면 되는 거고, 작게 하려면은 아주 작은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뭐 있어? 자, 레이저를 이용하면은요, 작은 언덕이나 산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해당 언덕이나 산의 원하는 부위에 구멍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멍을 만들 때는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플라즈마 포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언덕이나 산을 만들고 해당 언덕이나 산에 원하는 곳에 구멍까지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크기만 크면 다 만들 수 있어요. 현재도 가능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히팅, 퓨전, 베이퍼라이제이션, 그리고 플라즈마 포메이션,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녹아버린 재료가 항상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자, 그리고 플라즈마 포메이션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암이 흐르는 화산이 연출되죠. 그렇죠.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뭐 베이포라이제이션까지만 돼도 용암이 흐르는 화산이 되죠. 자, 그런데 녹아버린 것을 밑에서 파운턴처럼, 그러니까 분수처럼 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분수 같은 장치를 만들어갖고 사용한다면은 바로 활화산이 용암을 분출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수처럼 어떤 장치를 만든다는 점은 가설이에요. 누구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설 같아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나도. 그거는 그냥 가설이에요. 여하간에 마그마가 과연 있을까는 좀 궁금해요, 솔직히. 왜냐면 화산이 분출할 때
인근에서 지하수가 말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저를 쏘았을 때도 인근에 지하수는 말라붙겠죠. 당연히 열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 물이 사라지죠. 뭐 여간 우리가 볼 수 있는 활화산이나 휴화산이나 전부 레이저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도 인근에 물이 지하수가 말라붙는 것까지 당연히 레이저로 쏘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 현상 생기고, 근데 용암이 마구 분출되는 것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자, 체르노빌 원전 사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자, 이후 폐허가 나오고 해당 재난 이후에 사람이 원전 작업 특수 작업복을 입죠. 당연히 그렇죠. 즉 원전 폐허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요. 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옆나라 짝퉁 열도 일본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폭격을 하고 난 폐허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상한 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사람들이 마구 들락거리죠.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면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심지어 미군 장교까지도 원전 폐허라고 하는 곳에 들락거리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장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폭격을 하고 난 폐허하고 미국이죠. 별을 타는 거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난 불에 의해서 타고난 민가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원자폭탄 폭격하고 난 폐허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난 폐허를 비교해봐요.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난 이유는 레이저를 이용한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이라는 건 이미 알려졌어요. 그 불탔는데 나무는 살아있어. 어떻게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렇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폭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레이저를 쏘아서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으로 쏴가지고 파괴시켜버린 것인지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보실 사진은 1800년대 초 여러 나라의 거리의 풍경이에요. 아주 멋있죠. 1800년대 초 각 나라의 거리 풍경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셨는지요? 뭔가 이상한 점이 없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건물은 멀쩡한데 사람이 없어. 응?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1800년대 초는. 어떻게 된 게 전 세계에, 각 나라에. 생존자들이 많지 않았고 남은 생존자들마저 학살을 당했죠. 어. 결국 이러한 리셋 작업으로 인해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나 공산주의 이념이 미쳐가지고 날뛰어가지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각 나라 세워준다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거예요. 어떡할 수 없잖아요. 또 이 조선을 망하게 한 사건들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학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선에게 인지를 잡고 조선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우리 임금님 그러니까 상감마마는 그 천자분은 이 점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얘들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밖에 몇 명 없는데 그쪽을 다 점령을 했다고요. 얘네들이 나쁜 놈들이. 그런데 남은 사람들 다 죽일까 말까? 네가 내 땅 이거 주면 살릴게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조건 들어줬죠. 하지만은 다 죽였지. 나쁜 새끼는 그 나쁜 놈이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1800년대 초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조선이 망했어요. 400년 동안. 아까 텅 빈 거리만 남고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이 돼요. 첫 번째는 중성자탄 그리고 원자폭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다고 가정하면은 해당 중성자탄을 이용하여 건축물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생명체만 없앤 것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건축물을 녹여버려갖고 기암괴석이 됐잖아요. 산이 되기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는 산 중에 거대한 건축물이 하도 파괴해갖고 녹여버려가지고 산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물론 그 광산에서 채광하다가 남은 슬러지 찌꺼기가 이제 산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거인들이 죽은 것도 있고 산은 그래요. 여러 가지예요. 자꾸 옛날에는 레이저가 없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아니 눈으로 보고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이미 우리 조선에는 1500년 전에 전투에서 화염방사기를 사용했고 2300년 전에 주둥이 내장까지 자세하게 만들어진 오리 로봇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햇빛을 이용해서 오목 거울과 렌즈 등을 통해서 화재를 일으키고 돌로 지어진 건축물들을 녹여버리기까지 해요. 오늘날에는 이미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무기도 많이 있고 비행기도 달렸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거는 오늘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겨져 있던 그 햇빛을 이용한 그 반사광을 이용한 저런 것을 또 만들었네요. 보니까 저건 이제 얼마 전에 거고.
이미 보시다시피 이미 메리카 미국 별을 뜻하는 거죠. 미국에서 국방성에서 공개를 한 비행체들이에요. 수십 년 전에 레이저 웨폰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요. 지금은 개인 화기로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도 가능해요. 개인 화기라고 개인 화기. 지금 현재 그래요. 현재. 가장 유용한 비행체는 에어쉽 비행선이에요. 비행선, 에어쉽. 음? 여러모로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 중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무인 에어쉽을 무인 비행선을 개발해서 한참 사용했어요, 또. 그러니까 무인 비행선, 사람이 없다고. AI 인공지능은 1800년대에 이미 대중적으로 활용하던 시대예요. 당연히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러니까 무인 비행선의 활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러면 현재는 비행선이 없냐? 밤하늘에 별같이 반짝이는 에어쉽은 뭐죠? 그 별로 봤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자세히 봐봐. 좀 있으면 움직여. 그 비행선 말고도 기구를 통해서도 한참 떠 있죠? 왜 밤하늘에 떠 있을까? 자세히 봐봐. 이상하게 왕별 하나에서 큰 왕별, 엄청 크게 반짝이는 거 평생 보지도 못했던 거. 그럼 그거예요, 그게. 그러면 누구를 감시하는 중일까? 응?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기록 필름을 보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에서 저런 식으로 폭탄을 투하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기에서 저런 식으로 폭탄 투하했다고 저렇게 배웠어. 하지만 비행선에서는 대규모로 폭탄을 투하했지요. 자, 대규모로 폭탄을 투하했던 에어쉽 그 비행선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행선에서 폭탄 투하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저렇게 자세히 보이죠? 예? 폭탄이 투하되는 곳은 따로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 곳이 따로 있다고 저렇게. 저기서 투하를 해요. 엄청나게 투하를 하죠.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적의 비행선이나 비행체 어쨌든 전투기를 발견하면 저렇게 서치라이트 그러니까 그 탐조등을 땅에서 하늘을 향해 비추죠. 그죠? 탐조등을 땅에서 하늘을 향해 비추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늘에서 땅으로 서치라이트를 그러니까 탐조등을 비추는 바보 같은 일은 안 하죠. 당연히. 왜? 비행체를 숨기기 바쁜데 왜 일부러 드러내? 나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응? 땅에서 하늘을 향해 빛을 비춰도 그 비행체,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비행체에서 땅으로 탐조등을 쏘진 않죠. 절대. 왜? 그럼 바보 같은 일이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왜? 당시에 에어쉽 비행선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땅을 향해 빛을 쏘았을까요? 땅을 향해서 빛을 쏘았을까? 낮에는 태양을 이용해서 빛을 쏘았다고 할 수 있지만 밤에는 어떻게 빛을 쏘았을까? 그냥 단순한 서치라이트 탐조등이었을까요? 왜 땅을 향해서 빛을 쏘았냐 이 말이죠. 나를 좀 죽여달라고 애원한 중? 응? 자 보시면은 저 빛을 쏘았던 곳을 보면은 전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타올라요. 건축물 같은 게. 그럼 무엇일까? 이번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에어쉽 비행선을 개발하기 훨씬 이전에 비행선 개발하기 훨씬 이전에 저렇게 범선을 가지고 타고 다녔죠. 예전에도 비행선은 있었어. 저렇게 약간 배를 띄우는 거. 배를 띄웠으면은 평소에는 바다에 있다가 뭐 공중에 떴다 뭐 이렇게 했겠지.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대포를 쏘는 곳이 아닌 곳 다른 곳에서 빛을 쏘아. 그죠? 대포 쏘는 곳이 아니죠. 거기서 빛을 쏘아 가지고 어떻게 저기 기구를 파괴시키는 중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땅의 건축물들은 해당 비행체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불타오르고 있죠. 응? 자, 저 빛이 레이저입니다. 응? 레이저라고요. 기구를 파괴시켰잖아요. 그리고 아까 레이저 안 봤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아주 그냥 고대 그냥 인도는 수천 년 이상 지속된 인류의 정착지로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인도이기 때문에 고대 기술을 간직한 오래된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고대 산스크리트 텍스트는 기원전 6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텍스트에는 정말 미스터리한 미확인 비행물체 비마나라는 기계에 대해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UFO, UAP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마나는 현대적인 비행기처럼 제트 엔진으로 작동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도의 고대 문헌 기록에 따르면은 코끼리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갔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마나에서 거대한 압력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우주선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요 역사학자들은 비마나 텍스트가 단순 신화라고 믿지만은 UAP, UFO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고대 UFO이며 현재 TR-3B의 초기 버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수많은 미스터리와 음모론을 덧붙이는데요.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고대 인도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미스터리한 서적 비마니카 샤스트라를 소개해드리죠. 이 책은요, 고대 인도의 과학기술에 대한 서적인데요. 하늘을 나는 기계인 비마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정밀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하바라타에서 언급되는 비마나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우주선처럼 묘사되고요.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적을 가차없이 파괴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지닌 것으로 그려집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 따르면 비마나에는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징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닌 것으로 설명됩니다. 대표적인 비마나 3종 세트 간략히 살펴보고 가시지요. 첫 번째는 루크마 비마나이죠. 이 비마나는 불꽃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마치 금으로 된 기계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샤크나 비마나이죠. 새처럼 하늘을 날며 속도와 이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묘사됩니다. 샤크나 비마나는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이동하는 새처럼 자유롭게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단다라 비마나이죠. 이 비마나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신들을 태워 빠르게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비마니카 샤스트라에서 다루는 비마나는 공중을 나는 기술뿐 아니라 마치 UFO와 같은 형태로 묘사되는데요. 그래서 비마나는 고대 인도에서 외계인이 존재했고 그들이 최첨단 항공기술을 가르쳐줬다는 음모론과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 모든 내용은 비마니카 샤스트라에서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자세하고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마니카 샤스트라의 구체적인 언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텍스트는 비마나의 디자인, 기술적인 사양, 재료, 에너지 원천, 그리고 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논란과 미스터리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요. 비마니카 샤스트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비마나가 설명되며 각각의 설계 도면과 구조, 사용된 재료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내용을 보면 비마나는 단순한 신화 속의 비행 물체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기계적 장치로 구성된 비행 물체라는 것인데요. 특히 비마나의 추진 체계로 반중력 장치나 자기장 기반의 원리가 제시되고 에너지원으로 수은이 사용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비마니카 샤스트라에 따르면 비마나는 공중과 우주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물체인데요. 태양 에너지, 자기장, 그리고 수은과 같은 원소를 이용해서 작동합니다. 특히 수은은 비마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언급되고 있죠. 비마니카 샤스트라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서가 고대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만들어진 위조 문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비마니카 샤스트라에 언급된 기술적 설명들이 20세기 초반 과학적 지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UFO, UAP 전문가들은 이 문서가 고대 인도의 신화와 과학적 지식의 결합으로 잃어버린 기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마나는 단순한 비행물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고대 인도 문명에서 외계인의 개입이나 초자연적인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죠. 일부 연구자들은 비마나가 단순한 신화적 상상물이 아니며 고대에 존재했던 실제 비행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비행체가 지구 밖 외계 기술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마니카 샤스트라에서 기술된 복잡한 비행 원리와 설명들이 당시의 과학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죠. 결국 비마니카 샤스트라는 고대 인도의 신화와 음모론을 결합한 자료로 그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미스터리와 신비로운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마니카 샤스트라에서 언급된 비마나는 전부 믿지 못할 내용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UFO, UAP 전문가들은 또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데요. 그들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자면 비마니카 샤스트라에서 비마나가 자이로스코프, 전기, 수은의 조합에 기반한 추진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수은은 아주 독특한 원소인데요. 수은은 금속이면서도 액체이고 전도체이기도 합니다. 수은을 밀폐된 자이로스코프의 장치에 넣고요. 회전을 시키면서 전기를 공급하면 무력 효과, 반중력 효과, 그리고 밝은 빛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실제로 나사와 주류 과학자들도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아마도요, TR3B의 플라즈마 반중력 시스템과 무언가 연계되었구나 하는 추측을 하실 텐데요. 이후 설명은 조금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이지만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충 자료 소개해 드립니다. 비마니카 샤스트라 텍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비마나가 밀폐된 액체 수은 소용돌이 속에 배치된 여러 개의 자이로스코프에 의해 구동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죠. 이거 딱 감이 잡히시죠? TR3B의 중심에 있는 플라즈마 반중력 시스템 장치 말입니다. 어쨌거나 중심축을 중심으로 무거운 휠을 회전시키면은 자이로스코프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회전 운동량을 사용해 특정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인데요. 비마니카 샤스트라에서는 수은이 회전하면서 강력한 바람, 다시 말해서 풍차 효과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전 디스크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러한 수은이 프로펠러나 허버크래프트에서 사용하는 덕트팬 시스템을 구동하는 효과를 만들어서 비마나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심지어 일부 음모론자들은
미국의 비밀 우주 프로그램 시크릿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TR-3B의 원천 기술의 핵심이 바로 인도의 비만화에서 수은을 이용한 풍차 효과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비만화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와 미스터리는 고대 인도 신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 음모론과도 얽혀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 따르면 비만화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 도구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비만화를 타고 하늘을 날던 신들은 서로 전쟁을 벌였으며 이 전투는 지상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는 초자연적인 전쟁으로 묘사됩니다. 이들 비만화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고요. 그 무기는 종종 번개나 광선처럼 묘사되어서 오늘날의 레이저나 미사일을 연상하게 만들죠. 비만화와 관련된 또 다른 음모론은 그 유명한 아틀란티스와의 연관성이죠. 음모론자들은 비만화가 단순히 인도 신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던 고대 문명들의 신비한 비행기술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아틀란티스 문명이 비만화와 유사한 비행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고대 문헌에서 아틀란티스는 고도의 기술 문명을 가진 국가로 묘사되고요. 이들은 하늘을 날고 물 위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기계를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아틀란티스의 멸망 이후에 그 기술들이 인도 대륙으로 전해져서 비만화로 발전했다는 이론인데요. 이 주장은 비만화가 단순히 인도 고유의 발명품이 아니라 고대 세계 전반에 걸쳐서 존재했던 고대 문명 기술의 일부였다는 미스터리 음모론입니다. 사실 비만화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마니카 샤스트라는 현대에 발견된 고대 문서로 주장되지만요. 그 출처와 기원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죠. 이 문서에서는 비만화의 디자인, 재료, 에너지 원천, 그리고 조종 방법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주류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서가 실제로 고대 문헌인지 아니면 20세기에 만들어진 가짜 문서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가 매우 정교한 기술적인 설명을 담고 있어서 음모론자들은 이를 외계인의 기술이 지구인에게 전해진 증거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특히 비행 원리나 중력 제어에 대한 설명은 당시 인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 지식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비만화는 종종 고대 인도 문명이 외계 문명과 접촉했다는 주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고대 인도 문헌에서 등장하는 비만화의 기술적 묘사와 현대 UFO의 비행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많은 음모론자들은 고대 인도가 외계인에 의해서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고대 인도의 비만화가 단순한 신화 속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기술적 비행체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구조물들이 비만화의 기지를 암시한다는 음모론이죠. 일부 고대 도시 유적에서 발견된 구조물들은 착륙장이나 항공기 경납구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비만화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 장소들이 비만화의 비행장이나 경납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고대 문서에는 하늘을 떠다니는 거대한 도시들이 기록되어 있죠.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에는 하늘을 나는 도시 비마나가 등장하며 티베트의 고대 문헌에는 샴발라라 불리는 신비한 공중 도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유사한 목격담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하늘을 떠다니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남미 마야 문명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 대서사시 속엔 하늘을 나는 비행체 비마나가 등장합니다. 이 설계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진짜 설계도였을까요? 1900년대 초 한 학자가 발견한 비마니카 샤스트라에는
비행체의 재료, 연료, 항법 시스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식, 공기 저항 계산, 반중력 원리까지 등장하죠. 1970년대 일부 보고서에선 나사 과학자들이 이 설계에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아치곤 너무 기술적이다. 인도의 한 교수는 고대부터 내려오던 서사시를 해석해내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서사시의 내용이 하늘을 나는 기계 비만하는 밝은 빛을 내뿜었으며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고 공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었다. 그 외의 신화 속 기록에 따르면 수은 등을 이용해 동력을 얻고 핵폭탄과 비슷한 효과의 무기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의 기묘하고 미스테리한 사건. 고대 인도의 비마나, 인도의 고대 사례 중 하나인 비마나는 기계적인 비행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점은 이 비행물체들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특성 등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는 비행 접시들과 무척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고전 서사시에는 이러한 비행체들을 만드는 기술을 신에게서 선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첨단 기술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죠. 단단한 암석을 가르는 메가 기계들, 수십 톤의 돌블럭을 운반하는 방법들, 수백만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현대 항공기들, 그리고 우주로 인간을 보내는 우주 셔틀까지 인류 역사와 함께 발달해온 기술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이 단지 현대 과학 기술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놀라운 업적들이 수천 년 전 이미 지구에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고대 인류가 우리의 현대 지식을 훨씬 초월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단서와 실마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더라면 그 지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제공한 비행기술의 일종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음모론은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집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등 다른 이집트 유적들도 외계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이 됩니다. UFO, UAP 전문가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시간대에 비해 매우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외계 문명이 그들에게 비행기계나 다른 과학적 지식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레이저는 있었어. 뭐 없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도 다목적 에어쉽 비행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목적 비행선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왕별. 1644년과 1683년 아프리카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프리카 지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요. 1644년, 1683년에는 1644, 1683 왜 아프리카의 거대한 강물이 줄기가 엄청나게 그것도 거미줄처럼 많은데 지금은 없죠. 전부 사막이 되어버리고 강물은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600년대 아라비아의 지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그리고 현재의 아라비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대 아라비아에는 거대한 강물의 줄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사람이 살기 편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막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대부분 사막이 됐잖아요. 그리고 강물은 거의 없죠. 불모지가 됐죠. 모래사막만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지도를 보면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아요. 분명 고대에서 전승되어 이어져 내려온 전설로 만들어진 지도의 전설이에요, 전설. 이어져 내려온 전설로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은 호주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커다란 호수가. 그 전 세계가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아시아의 실크로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호수였어요. 호수. 실크로드는 호수지 거기가 뭐 사막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호수였어요. 거기는요. 호수 백길이에요. 백길. 뭔 그 뭐 저기 뭐 낙타를 타고 가. 물속을 헤엄쳐가? 거기가 물인데 백길로 갔던 것이고 사막을 횡단하는 황당한 일은 없었어요. 백길이에요. 백길 거기. 1547년 호주의 서쪽은 저렇게 열대 우림이고 살기가 매우 좋은 곳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실 건데 1862년도에는 호주 남쪽에 고리 모양의 거대한 호수가 남아 있어요. 거대한 호수가 남아 있다고. 고리 모양에. 근데 단 20년 후에 1882년도 호주의 남쪽에 있던 고리 모양의 거대한 호수는 없어져요. 단 20년 만에. 188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지도가. 그래도 호주의 서쪽은 그나마 살림이 있었고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살만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사막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사막이 됐다니까. 서쪽하고 중부가 전부 다, 호주의 서쪽 중부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1800년대 이전에는 호주에서는 전체가 사람이 살기가 너무 매우 좋은 곳이었어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딱 보이잖아. 지도도 있잖아요. 1800년도 이전에는 호주 전체가 사람이 살기 편했다니까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은 곳이야, 살기가. 그런데 1800년대 들어오면서 호주의 서부는 거의 파괴됐어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로 변모를 하게 된다는 거 지도로 보이잖아요. 지도로. 그리고 188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의 서부와 중부는 사막이 됐어요. 그렇지만 서부 해안은 그 해안가 서부 해안가는 개발이 됐잖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살기가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전부 다 해안가부터 시작되잖아요. 아까 그림 봤잖아, 그림. 해안가는 살기에 편해. 근데 중부는 역시 그대로 거의 사막이 됐죠. 하지만 현재는 인종 청소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호주 서부와 중부는 완벽한 사막이 됐고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살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딱 보니까 나오잖아. 그러니까 1800년대 전 세계가 리셋되는 과정에서 레이저인지 핵폭탄 융단 폭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호주도 서부와 중부 지방이 당시 거의 파괴되어 사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부 해안과 해안가 중심으로 다시 개발을 해서 살기 좋게 만들게 되었지만 백인들이 대거로 몰려 들어오면서 본래 살던 사람들을 전부 학살하고 인종 청소를 했고 그나마 남은 생존자마저 살지 못하도록 완벽히 그냥 사막화를 진행이 됐다는 것으로 결론을 딱 내잖아요.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하간에 리셋을 위한 파괴의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답은 이따 보시겠지만은 현재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나타날 텐데 그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았던 아니면 핵폭탄이 있다면은 핵폭탄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했다는 의미예요. 아프리카, 아라비아, 북미 서쪽 일부, 남미 서쪽 일부, 호주까지 전부 다 말이죠. 현재의 지도는 약간 그 방향이 부정확할 거예요. 방향이 약간 부정확할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것들이 우리 조선의 중심부들이 있는 곳은 다 비껴서 융단 폭격을 했어요. 전부 다. 진짜 그 나쁜 놈들이 많은 데는 폭격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 많이 도와준 쪽을 이렇게 폭격을 한 거 보니까 폭격을 하든지 레이저를 쏘았든지 뭔가 하여튼 한 걸 보니까 저쪽 편이지 뭐. 응? 같이 손잡았잖아요. 딱 보니까 그거잖아요. 하여튼 일정한 방향으로 리셋을 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도 1800년대입니다. 오래 간 게 아니야. 1800년도입니다. 이게. 자, 그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곳이 있어요. 나폴리. 뭐 나폴리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 갤러리아 움베르토 원이라는 건축물, 2도 있나 3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죠? 분명히 원이니까 당연하죠. 뭐 2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지. 근데 어쨌든 퍼블릭 쇼핑 센터입니다. 퍼블릭 쇼핑 센터고요. 이게 우선 그 전에 로마라는 뜻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제가 로마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신세계 뉴 월드라는 뜻이에요. 로마는요.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여하간에 해당 건축물에는 로마 글씨로 ANNO DCCCXC라고 써있어요. DCCCXC. 근데 현재는 동일한 건축물에 ANNO 그런 거 아노인가 몰라 나도 잘. 하여튼 DCCCXC가 아니라 M자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앞에다가 MDCCCXC라고 적혀있어요. 건축물을 지은 연도가 그러면 언제야? 890년인데 1890년으로 만들었네? 이 자식들이 항상 이럽니다. 890년도에 지어진 걸 갖다가 1890년도로 지은 걸 만들었어. 저런 식으로 조작 날조를 해요. 저것들. 사기치는 것들 저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제품명이나 죽어야 될 사람들이 뭐
살고 있다든지 뭐 흔히 보는 제품명이 막 변해 막 그냥 글씨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예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LG가 아니라 뭐 MLG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뀌어 막 뭐가 삼성이 아니라 뭐랄까 앞에다가 뭐 아까 M자 넣었으니까 M삼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그 죽어야 될 놈이 또 살아있어 막 웃겨. 자, 뭐 간단히 말해서 리셋 해갖고 전부 싹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공포에 떨죠. 공포에 떤 데다가 뇌의 특정 부분에다가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나? 그 빛을 쏘면은 다 그 가짜 기억 심어져요. 하여튼 왜 사기치냐? 지들이 죄를 감추려고. 간단해요. 조선의 영역이죠. 다민족 연합국가였으니까 전 세계였잖아요. 전 세계. 조선의 영역은 우리가 배운 전 세계잖아요. 이 점을 믿지 마세요. 전 세계는 하나의 문명권에서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지배와 다스림은 다르죠? 다스려졌어요. 전 세계는 하나의 문명권 조선입니다. 뭐 잠시 가짜 기억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뭐 이 정도는 뭐 알려줘도 되잖아요. 뭐 컴퓨터 또 망가뜨리지 말아줘요. 좀 너무 심하잖아.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되잖아요. 응? 뭐 이 정도는 알려줘도 되잖아요. 뭐 하래? 못해 이렇게 해봤자 그죠? 그러니까 그만 좀 딱 괴롭혀. 여간에 먼저 아주 큰 공포를 심어. 그리고 난 뒤에 저렇게 특정한 빛을 쏘면서 특정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가짜 기억을 심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기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포는 폭력 또는 거대한 재난, 뭐 화산, 홍수, 지진, 그 화산을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하고 지진도 만들고 아까 레이저 쏘냈잖아. 그리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분수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본다고 하는데 그까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레이저는 쏘는 건 확실해. 그죠? 그리고 지진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홍수도 때 되면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도 때 되면 만드는 겁니다. 공포를 줘야 되니까. 왜? 공포를 줘야 되니까. 먼저 공포가 먼저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빛은 파란색 빛인 블루라이트가 가장 효과적이고 다른 빛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블루라이트 여러 가지가 있죠.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도 블루라이트죠. 그리고 해당 빛은 뇌의 시상하부, 그 시상하부에서 바로 자극을 주게 되죠. 시상하부에 바로 자극 주죠. 거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시상하부에 자극을 주죠. 이제 블루라이트라든지 여러 라이트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빛이에요. 녹색, 노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 중에서 뭐 이제 그때 다르겠지만. 그리고 난 뒤에 특정 주파수는 라디오, TV, 뭐 영화관, 미니 HAARP가 5, 6G 타워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안테나예요. 그 타워 안테나에 거기서 쏘면 돼요. 그냥 주파수를 그냥. 그럼 맨 마지막에는 원하는 기억을 다큐멘터리 같은 엉터리 조작 필름을 이용해서 심으면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죽음의 약물 주사에 나노칩을 넣어서 활용하고, 뭐 배양육, 컬처럴도 미술 자주 섭취하면 뭐 좀비가 되죠. 다음에 보실 닭고기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예정이에요.
we're looking at Oscar, the first human modular prototype that is able to live in various setups. Now what's going to happen is that I'm going to connect the brain to the heart module to activate the blood circulation. Now, the lung is going to start breathing. You can see both organs are now collaborating. I can add a kidney module. And if I add a limb module, I start actuating the organism to move. Now it's looking for the optimum temperature, which is 37 degrees. If I add another limb, Oscar will recognize it and beneficiate from new possibilities. 거대한 종, 휴지벨을 보고 계세요. 휴지벨, 거대한 종을 보고 계시고, 과거 동네마다 거대한 종이 하나 있었죠. 휴지벨이 전부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물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약간은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그나마 자취를 감췄어요. 왜? 첫 번째는 과거의 문명을 전부 지워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전쟁 용품으로 전부 쇠를 녹여서 사용하려고. 세 번째는 인류를 포함한 식물, 동물 등 생명체의 건강과 정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과 정신을 떨어뜨리려고. 나쁘게 하려고. 벨은, 종은 기본적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정신적 수준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쇠를 부딪히잖아요. 쇠를 부딪히는 소리는 그 파장은 쇠는 아무거나 땅땅 부딪히면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나 나쁜 균이 다 죽어요. 근데 그걸 강하게 만든 게 종 아닙니까? 모양에 따라 파장이 달라지는데 뭐 432Hz를 기본으로 만들죠. 경우에 따라서 정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장을 높이기도 하고 육체와 정신의 치유를 위해서는 다른 파장도 만들어요. 물론 나쁘게는 세뇌라든지 노예를 쓰려고 정신을 지배하려고도 만들어요. 그런 다른 파장. 그런 좀 다른 파장이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지.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 쓰죠. 그렇게 하고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이 없어도 거대한 종인 휴지벨을 전부 없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육체의 치유를 못하게 막아서 병들어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왜 종소리, 벨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슬픈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1800년대 초까지 전부 전멸당하고 리셋당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동네 벨이 있는 곳에 가서 작은 벨부터 거대한 휴지벨을 치면서 그렇게도 슬피 우리는 울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우리 슬펐습니다. 리셋 당했으니까.